나의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수익률과 손실률, 그리고 내 통장에 찍힌 의미 없는 영의 행렬들. 나는 강지욱, 35,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냉철한, 그리고 한때는 가장 성공했던 펀드 매니저였다. 나는 내가 직접 고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집안의 모든 가구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해온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작품들이었고, 나의 옷장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들만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나의 성공을,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한강 위로 쏟아져 내릴 때, 이 완벽한 공간은 나를 가두는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이 되었다. 나는 매일 밤 혼자였다. 나는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으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닮은 말러의 교향곡을 틀어놓았다.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맛을 음미하는 것이 아닌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한 독약처럼 들이켰다.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이 지옥의 파노라마처럼 내 머릿속에서 재생되곤 했다. K-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 나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나의 성공 신화의 정점이 될 뻔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 나는 나의 모든 분석과 나의 모든 직감을 믿고 회사의 모든 자금과 나의 개인 자산까지도 그곳에 쏟아부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나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그 뱀 같은 마 상무놈이 뒤에서 손을 썼다. 그는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시장에 퍼뜨렸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공매도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K-바이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나는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나는 여의도 최고의 스타에서 최악의 실패자로 추락했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버지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여 거대한 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나의 실패 소식을 듣고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벌레 보듯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감정에 휘둘렸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도박을 한 게지. 너는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럽구나. 그의 그 한마디는 내 심장에 박힌 영원히 빠지지 않을 얼음 파편과도 같았다. 나는 실패자였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쓸모없는 아들. 나의 오만함은 사실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위태로운 방어기제에 불과했다. 나는 술에 취해 세상을 향해 이유 없는 분노를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실패를 나의 무능함이 아닌 세상의 탓으로, 나를 배신한 마 상무의 탓으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의 탓으로 돌렸다. 그날도 나는 낮부터 술을 마셨다. 이 사회의 질책과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강남의 한 고급배에 앉아 독한 위스키를 영업 후 들이켰다. 이봐, 바텐더. 나는 젊은 바텐더를 향해 거만한 손짓을 했다. 술 따르는 법도 제대로 안 배웠나? 글램피딕 21년사는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야. 이래서야 술맛이 제대로 나겠어? 나는 나의 실패에 대한 분노를 나보다 약해 보이는 만만한 상대에게 퍼붓고 있었다. 젊은 바텐더는 당황한 얼굴로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그 비굴한 모습에 역겨운 만족감을 느끼며 지폐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비틀거리며 발을 나섰다. 나는 밤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취기 오른 눈으로 보는 세상은 온통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의 앞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실패자라고 말하는 환청이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나의 눈에 아주 느릿느릿 보도를 걸어가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들어온 것은, 그녀는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안내견이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입은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그녀의 걸음에 맞추어 얌전히 걷고 있었다. 그들의 그 평화롭고 느릿한 걸음이 내 안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나의 세상은 이렇게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저들은 뭐가 그리 태평한가? 나의 이 지옥 같은 혼돈을 조롱이라도 하는 것인가? 나는 그들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의 옆을 거칠게 스쳐 지나가며 내 안의 모든 경멸을 담아 소리쳤다. 장애인이면 길 막지 말고 비켜. 내 말에 여자는 놀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안내견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바로 그 순간 나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나는 나의 모든 분노와 자기 혐오를 담아 아무런 죄도 없는 그 개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깅 하는 비명 같은 개의 신음소리가 밤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계속해서 나의 지옥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세상이 나를 비웃고 나를 모욕하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 느려 터진 개와 앞 못 보는 여자까지도 내 길에서 비켜. 당장. 나는 그 어리석고 끔찍한 생각이 곧 나의 목숨을 구하게 될 한 줄기 빛을 내 손으로 직접 걷어차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걷어찬 개의 그 짧고 비명 같은 낑낑거림은 술에 취한 나의 귀에는 마치 통쾌한 승전보처럼 들렸다. 그래, 이 거지 같은 세상. 나약하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이렇게 짓밟혀야 마땅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들을 뒤로 한 채 나의 발걸음을 계속했다. 여자는 감히 나를 향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주저앉아 자신의 개를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그 무력한 모습에 나는 다시 한번 역겨운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계속해서 걸었다. 나의 머릿속은 위스키와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마 상무 그놈, 아버지의 그 차가운 눈빛, 나를 비웃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나는 어느새 강남의 넓고 차가운 대로변에 다다랐다. 횡단보도의 빨간불이 나를 조롱하듯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내게 그깟 신호등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규칙이 나를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비틀거리며 차도로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빵!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경적 소리가 내 바로 앞에서 터져 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두 개의 거대한 불빛,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지옥에서부터 달려오는 듯한 거대한 덤프트럭의 헤드라이트였다. 아스팔트 위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내는 듣기 싫은 마찰음이 밤의 공기를 갈랐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늘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거대한 불빛 앞에 마치 얼어붙은 사슴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죽음. 나는 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나의 인생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대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 실패자의 무의미하고 비참한 최후 하는 지독한 허무함만이 나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트럭의 거대한 범퍼가 나의 몸을 덮치기 직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내 등 뒤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의 코트 뒷덜미를 물고 나를 뒤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컥!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무게중심을 잃고 보도블록 위로
정신없이 나뒹굴었다. 바로 다음 순간 거대한 덤프트럭이 내가 몇 초 전까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엄청난 굉음과 함께 스쳐 지나갔다. 트럭 운전사가 창문을 열고 나를 향해 온갖 쌍욕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다. 내 온몸의 술기운은 아드레날린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지독할 정도로 맨정신이었다. 무엇이 나를 구한 거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내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대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녀석의 입에는 내가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에 찢어진 옷자락이 물려 있었다. 내가 몇 분 전에 발로 걷어찼던 바로 그 개였다. 녀석은 나를 구한 것이다. 녀석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녀석은 나를 확인하자마자 절뚝거리며 자신의 주인에게로 달려갔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여자는 방금 전의 굉음과 경적 소리, 그리고 자신의 개가 갑자기 뛰쳐나간 그 모든 상황에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비차,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낑낑거리지 말고 무슨 일이냐고. 그녀는 자신의 개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장애인이라며 모욕하고 내가 걸리적거린다며 걷어찼던 그 하찮은 짐승이 방금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몇 년간 나를 지탱해왔던 그 오만함과 자기 연민과 세상을 향한 분노라는 이름의 성벽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더럽고 추악하며 비겁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심한 인간 강지욱의 모습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그저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만 했다. 저기 나의 목소리를 들은 그 여자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을 움찔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개, 빛을 자신의 품으로 더 끌어당겼다. 내게서 그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 자세였다. 그녀의 그 작은 몸짓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롭게 나의 심장을 찔렀다. 죄송합니다. 나는 간신히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정말 제가 걔는 괜찮습니까? 병원에 나의 말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녀는 나의 사과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개를 안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저희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눈인 빛에게 의지한 채 몸을 돌려 내게서 나의 추악함에게서 멀어져 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혼자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남겨졌다. 트럭의 경적 소리가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나는 나의 손을, 그리고 내가 그 개를 걷어찼던 나의 값비싼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내 안의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한 마리 짐승의 숭고함을 보았다. 그 개는 나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 개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영혼을 길바닥 한가운데에 발가벗겨 세워놓았다.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나의 이전 삶은 그날 밤 그 횡단보도 위에서 완전히 끝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독한 숙취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영혼의 숙취 속에서 눈을 떴다. 나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나의 추악함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 되어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값비싼 위스키병이 마치 나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물처럼 보였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전날 밤에 모든 것을 개원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죄책감으로 창백했으며 그 눈빛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담겨 있었다. 어젯밤 나는 내 안에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악마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의 머릿속은 이제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를 찾아야만 한다. 그 시각장애인 여성과 그녀의 개를. 나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십억 원의 자산을 추적하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던 나의 모든 재능을 이제 한 명의 여성과 한 마리의 개를 찾는데 쏟아붓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어젯밤 내가 비틀거리며 걸었던 그 길을 맨정신으로 다시 찾아갔다. 나는 마치 사건 현장을 분석하는 수사관처럼 주변의 모든 상점과 은행, 그리고 건물들의 CCTV 카메라 위치를 나의 머릿속에 기록했다. 나는 가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어젯밤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대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나의 요청을 거절했다. 과거의 나였다면 나의 지위와 돈을 이용해 그들을 협박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간절한 눈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고 사정할 뿐이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분들을 찾아서 사죄를 드려야만 합니다. 나의 그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한 편의점의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어젯밤의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영상을 통해 그녀와 그녀의 개가 특정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마침내 포착할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그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이용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에게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지하철역 내부의 CCTV 기록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그 더러운 돈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피를 말리는 추적 끝에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가 내린 역과 그녀가 걸어 들어간 동네를 마침내 알아낸 것이다. 나는 곧바로 그 동네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사는 강남의 화려한 풍경과는 정반대의 낡고 서민적인 동네였다. 나는 개의 사진을 들고 동네의 모든 부동산과 슈퍼마켓 그리고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그녀와 그녀의 개를 본 적이 없는지 묻고 다녔다. 이 여자분과 이 안내견을 아십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한 시장의 떡볶이집 할머니께서 나의 사진을 보고 말씀하셨다. 아이고, 저 아가씨 알지? 알아. 눈은 안 보여도 마음씨는 비단결이고 피아노는 또 어찌나 잘 치는지 몰라. 저기 저 언덕 위에 있는 낡은 빌라에 살잖아. 나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그녀가 알려준 그 낡은 빌라로 향했다. 심장이 마치 처음으로 투자를 결정하던 그 순간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집 3쿱 2호의 낡은 철문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녀 한소연 씨였다. 그녀는 내 목소리를
내가 내는 아주 작은 기척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옆에는 안내견 빛이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지만 온몸으로 나를 경계하며 그녀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사죄해 본 적이 없었다. 제가 어젯밤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그 모든 무례와 폭력을 사죄드립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녀가 나를 향해 욕을 하거나 소금을 뿌려주기를 차라리 바랐다. 그리고 걔는 괜찮습니까? 제가 모든 치료비를, 아니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보상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향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는 잘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우리는 당신에게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게 문을 닫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문틈으로 집안의 풍경이 잠시 보였다. 아주 좁고 낡은 집, 그리고 식탁 위에는 우편함에서 차에 가져가지 못한 붉은색 글씨로 독촉장이라고 쓰인 수많은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들었다. 집안 깊숙한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애절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나는 나도 모르게 닫히려는 문을 손으로 막아섰다. 잠깐만요. 저 피아노 소리, 혹시 피아니스트이십니까? 나의 그 질문에 그녀의 차가웠던 얼굴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저 테이블 위의 봉투, 혹시 르반 국제 피아노 콩쿠르 안내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콩쿠르의 참가 신청 마감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참가비와 해외 체류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나의 그 집요한 질문에 마침내 그녀의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요? 나는 그 콩쿠르에 나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장님일 뿐이라고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당신이 모욕했던 그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나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닫힌 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문 안쪽에서 그녀의 슬픈 피아노 소리가 나의 죄책감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단순한 사죄는 위선일 뿐이다. 그녀의 개의 치료비를 물어주는 것은 나의 죄를 돈으로 씻으려는 또 다른 오만일 뿐이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다. 하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용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날개였다. 그녀의 그 위대한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날개. 나는 내 안의 악마 때문에 그녀의 빛을 걷어찰 뻔했다. 이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속죄의 길이 될 것이다. 나는 닫힌 문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그리고 비밀스러운 임무를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새로운 임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실패의 기억에 잠겨 비싼 위스키로 나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한심한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다. 나는 한소연이라는 이름의 재능 있는 음악가의 꿈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주는 이름 없는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나의 속죄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저급한 방식이 될 수는 없었다. 그녀의 그 단단한 자존심은 절대로 나의 직접적인 동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나는 그녀가 모르게 그녀의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옛 기술을 다시 한번 사용했다. 나는 내가 설립했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를 이용해 그녀가 사는 낡은 빌라의 건물주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그녀가 내지 못한 몇 달치의 월세를 익명의 예술 후원자의 이름으로 모두 지불해버렸다. 나는 그녀의 집으로 배달되는 모든 공과금 고지서를 중간에서 가로채 대신 납부했다. 나는 사설 탐정을 통해 그녀가 가끔 아주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낡은 악보 몇 개를 헐값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그 악보들을 원래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아주 작은 행운들이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녀의 그 작은 믿음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자 나는 마침내 그녀의 가장 큰 꿈, 르반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그 무대 위에서 세상의 모든 편견을 뚫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랐다. 나는 콩쿠르의 한국 후원회를 맡고 있는 제일문화재단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재단의 이사회 구성, 후원자 선정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그리고 나는 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재단의 후원자 선정 위원회의 위원장, 그 결정적인 자리에 바로 그 이름이 있었다. 마상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남자. 그 뱀 같은 인간이 이제는 고상한 예술 후원가의 가면을 쓴 채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을 짓밟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속죄의 길 위에서 가장 거대한 장애물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나는 분노에 떨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나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다시 한번 넘어서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한소연이라는 한 재능 있는 예술가의 꿈을 위해서였다. 나는 마상무가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나의 모든 금융 지식과 분석 능력을 총동원해 재단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예상대로 그 안에서 그의 더러운 비리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그는 재단의 후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재능 있는 가난한 예술가들 대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권력 있는 정치가나 재벌들의 자녀들에게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었다. 한소연처럼 아무런 배경도 없는 시각장애인 음악가는 그의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의 신청서는 이미 서류 심사 단계에서 빛도 보지 못한 채 탈락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분노를 다시 한번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렀다. 그리고 나는 나의 결심을 더욱 굳히기 위해, 나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그녀의 연주를 직접 들어야만 했다. 나는 그녀가 매주 일요일 오후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반주 봉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그 작은 교회의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후 그녀가 안내견 빛의 인도를 받아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연주는 내가 평생 들어왔던 그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와도 달랐다. 그녀의 선율 속에는 그녀가 겪어온 모든 삶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온 인간의 위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소리로 그려내는 기적과도 같은 연주였다. 그 연주를 듣고 있는 동안 나의 더럽고 추악했던 영혼이 맑게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저런 위대한 재능이 마상무 같은 인간 쓰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게 둘 수는 없다고 굳게 다시 한번 맹세했다. 바로 그때 나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였다. 그는 내가 최근 마상무와 제1문화재단의 뒤를 캐고 다닌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욱, 너 지금 제정신이냐? 마상무 그놈이 어떤 인간인 줄 셔고 다시 그놈의 일에 끼어들어. 그놈한테 한 번 당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는 목숨까지 내놓을 작정이냐? 당장 그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회사로 돌아와.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나는 그의 그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돈과 성공만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이나 성공이 아닌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에 목매는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의 전쟁을 나의 방식으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콩쿠르 신청 마감일까지 이제 3주 남짓. 나는 그 안에 마상무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했다. 나는 그가 주최하는 재단의 가장 큰 행사인 연례자선 갈라 행사를 나의 마지막 결전의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마상무, 당신은 나를 한번 무너뜨렸지.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내가 구원하려는 사람의 앞길을 다시 가로막고 있다. 좋다. 당신은 예술의 전당에서 가장 고상한 얼굴을 하고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질렀지. 나는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다. 이것은 나의 복수이자 나의 속죄다. 나는 조용히 교회를 걸어 나왔다. 내 귀에는 여전히 그녀의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 선율은 이제 나의 새로운 전쟁을 위한 출정가와도 같았다. 나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자기 연민과 알코올의 소굴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새로운 전쟁을 위한 가장 완벽한 작전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거실의 화이트보드에는 제1문화재단과 마상무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모든 비리를 분석한 마인드맵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나는 다시 내가 가장 잘하는 일, 즉 사냥을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번의 사냥감은 주가지수가 아닌 한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었다. 나는 먼저 마상무의 비리를 증명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나는 그가 운영하는 재단의 공개된 재무제표를 지난 5년치 모두 출력했다. 그리고 회계사의 눈으로 그 숫자들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운영비, 실체가 불분명한 연구 용역 비용, 그리고 특정 예술가들에게만 집중된 후원금 내역, 모든 것이 그의 비리를 향한 화살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게는 내부의 증언, 즉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나는 나의 옛 금융계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전
제1문화재단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한 양심적인 회계팀 직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아주 은밀하게 만났다. 그는 처음에는 마 상무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그를 설득했다. 나는 한소연 씨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녀의 그 위대한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새로운 직장과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마침내 그는 마음을 열었다. 그는 내게 마 상무가 재단 후원금을 이용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미술품을 사들여 돈 세탁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정재계 인사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후원금을 몰아주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부 자료와 증거들을 넘겨주었다. 나의 무기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다음 단계는 한소연 씨를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단순히 마 상무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의 그 추악한 부패 때문에 한소연 씨와 같은 진짜 예술가가 어떻게 짓밟히고 있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했다. 나는 재단의 연례 최대 행사인 제1문화재단 자선 갈라에 대해 조사했다. 그 갈라 행사에는 올해의 신인 예술가를 소개하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신인 예술가를 선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마 상무 자신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힘 있는 집안에 재능 없는 자녀를 세우곤 했다. 나는 바로 그 자리를 한소연 씨의 자리로 만들어야만 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회 명단을 입수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 상무와 라이벌 관계에 있으며 진정한 예술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원로 음악 평론가에게 익명으로 접근했다. 나는 내가 교회에서 몰래 녹음했던 한소연 씨의 피아노 연주 파일을 그에게 보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함께 남겼다. 진정한 예술은 지금 부패한 권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재단 이사회에서 작은 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원로 평론가가 이사회를 상대로 올해의 신인 예술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우연히 발견했다며 한소연 씨의 연주를 모든 이사들 앞에서 공개했다. 그녀의 그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 다른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 상무는 결국 다수의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한소연 씨를 그날 갈라의 깜짝 퍼포먼스 순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락했다. 그는 앞 못 보는 가난한 피아닛 한 명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주인공에게 그녀가 올라서야 할 무대를 알려줄 시간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제1문화재단 특별인재발굴위원회라는 가상의 조직 명의로 한소연 씨에게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는 기쁨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욱 씨, 저한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1문화재단에서 저를 자선갈래에서 연주해달라고 초청했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나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의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정말 축하합니다, 소연 씨. 그럴 줄 알았어요. 소연 씨의 재능은 세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욱 씨. 그녀의 그 순수한 감사 인사에 나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그 무대가 사실은 나의 복수와 나의 속죄를 위한 가장 잔인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자선 갈라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나는 나의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위스키를 마시지 않았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다. 나의 책상 위에는 마 상무의 모든 비리가 담긴 마지막 증거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는 갈래서 연주할 곡을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있을 한소연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일 밤 한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무대 위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남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그 무대에 보이지 않는 연출가였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투자였다. 나의 지옥 같았던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을 위한 제1문화재단의 연례자선 갈라가 열리는 날 밤, 서울의 6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하 권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한 화려하고 위선적인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들, 그리고 유명 예술가들이 샴페인 잔을 든 채 서로의 속내를 숨긴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 속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이질적인 존재로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실패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실패를,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를 사냥하기 위해 이곳에 온 냉철한 사냥꾼이었다. 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그들의 세계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무대 위에서는 이 모든 위선의 제왕, 마 상무가 아주 고상하고 자비로운 문화 후원가의 얼굴을 한 채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유력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카메라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의 예술에 대한 헌신을 과시하고 있었다. 역겨웠다. 나는 그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나의 작은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파티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단의 주요 이사들과 영향력 있는 문화부 기자들에게 조용히 접근했다. 나는 그들에게 마 상무의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의 귀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을 뿐이다. 오늘 밤 마 상무님께서 발표하실 재단의 재무 보고서를 아주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마도 아주 창의적인 회계 기술을 감상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나의 그 의미심장한 한마디에 그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의 작은 그물은 그렇게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잠시 후 마 상무가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위해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그는 재단의 투명성과 정직함에 대해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에 그는 아주 거만하고 선심 쓰는 듯한 말투로 오늘의 깜짝 공연을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 젊은 무명 예술가를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자선적인 박수로 한소연 양을 무대 위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이렇게 눈먼 가난한 아이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역겨운 시혜와 동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연주가 자신의 그 자비로운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하나의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안내견 빛의 인도를 받아 한소연 씨가 무대 중앙의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다. 객석에서는 앞 못 보는 피아니스트라니 하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인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흘러나왔다. 그 누구도 그녀의 연주에 대해 진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 상무의 계획대로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하고 화려했던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도, 가식적인 웃음소리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선율 앞에서 압도당하고 정화되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연주보다도 더 처절하고 더 아름다운 연주였다. 그녀의 음악 속에는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통과 어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인간의 위대한 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보내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으로 그려내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풍경화였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위선은 사라지고 아주 오랜만에 순수한 감동과 경외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녀의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는 바로 그 순간 나의 변호사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변호사는 자신의 핸드폰의 전송 버튼을 눌렀다. 마 상무의 모든 횡령과 비리의 증거가 담긴 그 파일이 연회장에 참석한 모든 주요 이사들과 기자들의 핸드폰으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핸드폰의 진동 소리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대 위의 그녀에게서 잠시 눈을 떼고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음악에 대한 경외는 곧 충격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의 핸드폰과 무대 위에 서 있는 마 상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 상무는 자신을 향한 시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마침내 한소연 씨의 연주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감정의 클라이맥스를 지나 고요한 여운과 함께 끝이 났다. 잠시 동안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레와 같은 진심 어린 기립 박수가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다. 그리고 정복 차림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마 상무의 앞에 섰다. 마 상무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가 가장 빛나고 싶었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그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나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다. 나의 일은 끝났다. 나는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연주의 감동과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한소연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달려왔다. 지욱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소연 씨의 연주가 해낸 겁니다. 소연 씨의 재능이 저 추악한 거짓을 이겨낸 겁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나의 진짜 안난 빛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녀석의 눈을 마주보았다. 나는 나의 모든 빚을 마침내 갚은 것이다. 나는 조용히 호텔의 옆문을 통해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내 영혼을 짓누르던 그 지독한 무게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다. 나는 오늘 밤
나의 모든 것을 잃게 했던 남자, 마 상무를 그의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무너뜨렸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조용한 평온만이 가득했다. 나는 돈을 되찾지 못했다. 나는 나의 명예를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밤 한 예술가의 꿈을 지켜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했다. 자선갈래서의 그 밤 이후 세상은 온통 마 상무와 제1문화재단, 그리고 눈먼 천재 피아니스트를 발굴한 미스터리한 후원자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평온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나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게 된 것이다. 마 상무의 몰락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완벽했다. 그가 재단 기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재계의 뇌물을 뿌려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는 결국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부와 명예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나의 오랜 악연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나를 그의 집무실로 불렀다. 나는 또다시 그의 질책을 듣게 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맞이한 것은 그의 분노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계셨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아주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평생을 너에게 이기는 법만을 가르쳤다. 돈을 버는 법, 성공하는 법, 남을 밟고 일어서는 법. 하지만 나는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는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평생을 갈구했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따뜻한 감정이, 후회와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네가 실패했을 때 너를 실패자라고 불렀다. 나는 아비로서 틀렸다. 지난밤 네가 보여준 그 모든 행동들을 나는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너는 돈을 위해 싸우지 않았고 복수를 위해 싸우지도 않았다. 너는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한 약한 사람의 꿈을 위해 너 자신을 걸고 싸웠더구나. 너는 내가 가르쳐주지 못한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을 스스로 깨우쳤어, 아들아. 이 아비가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을 옥죄고 있던 수십 년 묵은 얼음 파편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평생을 갈구했던 아버지의 인정을,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나 자신을 버렸을 때 비로소 얻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내게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 더 큰 권한을 주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제안을, 그의 세계를 거절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나의 선택을 말없이 존중해 주셨다. 나의 새로운 길은 곧바로 내 앞에 나타났다. 비리로 얼룩졌던 제1문화재단은 마 상무가 구속된 후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공식적인 제안을 해왔다. 첫째, 재단은 한소연 씨에게 르반 국제 콩쿠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재능은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둘째, 재단은 내게
재단 이사회의 정식 이사직을 제안했다. 나의 금융 전문 지식을, 재단의 재정을 투명하게 감독하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공정하게 지원하는 데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옛 기술을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탐욕이 아닌 예술과 꿈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기쁜 소식을 한소연 씨에게 직접 전해주기 위해 그녀의 낡은 빌라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보자 이제는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밝고 희망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재단의 공식적인 후원 결정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그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럼요. 소연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그녀는 내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내게 물었다. 그런데 지욱 씨는 대체 왜 저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해주시는 건가요? 나는 이제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죄를, 나의 부끄러움을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나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는지,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모욕을 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녀의 빛의 옆구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걷어찼는지를.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안의 모든 실패와 분노를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에게 퍼부었던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개가 어떻게 나의 목숨을 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 씨, 저는 당신을 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저를 구한 겁니다. 달려오는 트럭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더 끔찍한 지옥 속에서 저를 구원해 준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은 그 아이가 제게 보여준 그 숭고한 은혜에 제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기 위한 부끄러운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고백을 듣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경멸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빛은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녀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지욱 씨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았던 모양이에요. 구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요. 그 아이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네요. 그녀의 그 한마디, 그 따뜻한 용서에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짓누르던 그 지독한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민 손을 떨리는 손으로 마주 잡았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이제 그녀도 나를 용서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나의 길고 어두웠던 겨울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계절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날의 자선 갈라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눈부시게 피어났다. 한소연 씨는 그해 르반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기적처럼 우승을 차지했다. 그녀의 연주는 전 세계의 클래식 음악계를 뒤흔들었다.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린 천상의 선율, 세기의 천재, 눈먼 피아니스트의 등장. 언론은 그녀의 드라마틱한 인생사와
그녀의 압도적인 재능에 열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빌라의 지하 연습실에서 홀로 싸우던 무명의 음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콘서트홀의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의 관객들에게 자신의 음악으로 빛과 희망을 선물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나의 삶 역시 새로운 항로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여의도의 차가운 빌딩 숲에서 숫자의 노예로 살지 않았다. 나는 제1문화재단의 이사로서 나의 모든 금융 지식과 경험을 제2, 제3의 한소연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데 사용했다. 나는 돈의 흐름을 쫓는 대신 재능의 흐름을 쫓았다. 나는 잠재적인 투자 가치가 아닌 한 예술가의 순수한 열정과 그들의 꿈의 가치를 분석하고 투자했다. 그것은 내가 평생 해왔던 그 어떤 투자보다도 더 큰 보람과 더 깊은 의미를 내게 안겨주었다. 나는 나의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를 팔고 그녀가 살던 동네 근처에 작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나의 집에는 더 이상 값비싼 위스키병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음악과 미술에 대한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기 시작했다. 나는 술을 끊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영혼을 마비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소연 씨는 그녀가 받은 상금과 그녀의 새로운 명성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재단 이사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녀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졌지만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음악 교육 시설을 만드는 것이었다. 재단의 이름은 빛의 음악교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그녀의 충직한 안내견, 빛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로서 그녀의 그 고귀한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했다. 나는 기금 마련과 시설 설립에 대한 모든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책임졌고 그녀는 교육 커리큘럼과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섭외하는 예술적인 부분을 책임졌다.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우리의 관계는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동지애와 존중으로 엮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통해 서로를 구원한 두 명의 생존자였다. 마침내 빛의 음악교실이 문을 여는 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그녀의 첫 번째 단독 리사이틀이 열렸다. 전석 매진이었다. 나는 VIP 좌석이 아닌 2층의 가장 구석진 평범한 좌석에 앉아 있었다. 나의 옆에는 어색한 표정의 아버지가 함께 앉아 계셨다. 그는 나의 변화를,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을 묵묵히 그러나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고 계셨다. 잠시 후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안내견 빛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의 주인공 한소연 씨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눈부신 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자 모든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 마이크를 잡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무대에 서기까지 아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어둡고 추웠던 시절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제게 빛이 되어주었던 한 익명의 후원자분이 계십니다. 그녀가 내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분은 제게 단순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게 인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곡은 그분을 위해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를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그녀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다. 곡의 제목은 빛이라는 이름의 개.
그녀의 선율은 한편의 대서사시였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선율. 한 남자의 추악한 분노와 한 마리 개의 비명소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기적 같은 구원의 순간이 장엄하고 극적인 화음으로 펼쳐졌다. 죄책감의 추적, 망설임 끝의 고백,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용서의 멜로디. 그것은 바로 나와 그녀의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음악으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받은 영혼이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콘서트 홀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나는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잠시 후 분장실에서 소연 씨가 빛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빛은 나를 보자마자 꼬리를 치며 내게로 달려왔다. 그리고 나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기댔다. 나는 무릎을 꿇고 녀석의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었다. 나의 진짜 안난. 녀석은 나를 완전히 용서한 것이다. 소연 씨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빛이 지욱 씨를 정말 좋아하는군요.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세 식구처럼 나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나의 두 번째 기회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혹독한 겨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을 피워낼 씨앗이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